정의보는 실버TV 닥터 쟁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다 서비스 이용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구나 정도로 이해되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보편적인 보장 방법의 유효성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자유냐 평등이냐, 혹은 그 중간쯤 어디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이든 민주당이든 과거 한국의 독재자들이든 항상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항상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국민의 뜻, 국민의 의지, 국민의 말씀 등 그런 것들, 국민의 권리, 그런 것들은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인데 모두들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이념을 떠나서 국민이란 존재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인지, 이런 국민이란 단어, 시민이라는 이런 의미의 말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사회학자 마샬에 의해서 공유되기 시작한 시민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별 없는 세상, 이 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들이 또 계시죠. 바로 여성들입니다. 조선시대의 남존 여위 사상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평등이 잘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는 사회고요. 비교적 남녀평등이 그럴듯하게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미국 사회조차도 1920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에 남녀평등이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적으로 남과 여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진 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 사회 경제적 평등과 또 자유를 강조한 공민권과 페미니즘은 매우 밀접한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민권, 그리고 페미니즘, 또 환경주의를 탈이데올로기적 사회복지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949년 마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이 시민권은 18세기의 공민권, 19세기의 정치권, 그리고 20세기의 사회권으로 각각 나누어서 발달, 성장된 것이죠. 서로가 독립적인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매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권리들을 의미하죠. 결국 이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권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8세기의 사회 사상은 비교적 자유주의가 팽배했는데, 그때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평등은 자연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즉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유권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평등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로서의 개념, 권리로서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회의 평등에 보다 더 큰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치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러한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 근대적인 봉건제도가 폐지되긴 했으나 노동자들의 이 정치 투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필요로 했었죠.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증가한 노동계급과 중산층 개혁가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강화를 위한 이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인 1표를 내세운 그런 어떤 동등함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부의 차등적 소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이에서 이들의 상반되는 성격을 정치권을 통해서 조율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원론적인 지향점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타협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서 사회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권 발달의 핵심 사항은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정 수준의 물질적 보장을 통해서 시민은 공동체 내에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권이란 동등한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동등한 공유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즉 복지권에 대한 정당성 역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960년대 후반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목표들이 비로소 여성과 젠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또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와 더불어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역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성차별적인 불평등 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지표는 남성과 여성의 빈곤 가능성의 차이죠. 남성의 빈곤은 주로 노동시장과 연관이 있고 여성은 이혼, 별거, 사별, 혼외 출산율, 동거의 증가 등 가족적 차원의 요인들과 실업, 고용 불안정 등 노동시장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여성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그 보호의 제공을 실패해왔는데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복지국가가 바라보는 가족제도는 가족임금 체제가 전제되며 그 가족임금에는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남성의 복지권은 유급 노동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여성의 복지권은 가사 노동과 같은 무급 노동에 제한되죠. 셋째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윤리는 여전히 성별 분업적인 진부한 제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양, 아동 양육 책임을 가진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성 부양자 그리고 여성 의존자라는 이런 분업적 프레임은 결국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력 제한 및 착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탈이데올로기적 사회복지 관점 세 번째, 환경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은 환경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부정적인 관계를 정의합니다. 첫째, 부의 재분배를 이 원리로 하는 사회복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지만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의 한계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와의 타협적 사물로 인해서 사회민주주의의 급진적 주장이 모두 일소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지국가는 현대사회의 기술관료주의나 기술주의적 합리성 지배를 영속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지국가는 결국 경제성장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별국가적 대응에 더욱 힘을 쏟는 경향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결핍과 차별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탈이데올로기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을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페미니즘이나 이 환경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이러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보다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